예, 안녕하십니까. 4프로 국어 김대기 선생입니다. 자, 오늘 같이 공부하실 글은 2019년 수능 특강에 실려있는 선상탄이라고 하는 가사를 하나 같이 보시게 될 겁니다. 박일로가 쓴 글이죠.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잘 들으셔야 될 겁니다. 매우 중요한 글입니다.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글이기 때문에 특별히 눈여겨서 잘 보시고요. 아직 수능 완성이 출간되지 않은 시점이라서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수능 완성에 박일로의 다른 가사가 실려있다. 예를 들면 아마도 누앙사 아니면 동락당 정도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 실려있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눈여겨서 봐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볼 선상탄은 여러 가지 점에서 문학적 의미를 갖는데, 일단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전쟁 가사라고 하는 점입니다. 교과서에 실려있는 모든 가사 문학 가운데 선생이 알기로는 전쟁 가사는 얘 하나밖에 실려있는 것이 없어요.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박일로의 많은 글들이 왜 문학적으로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느냐 하면, 조선 전기의 가사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해서 전기와 후기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임난이 기점이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가사들, 상춘곡, 면왕전가, 감동별곡, 삼위인곡, 송미인곡, 또 뭐 있을까요? 규원가, 뭐 그런 것들, 우리가 지금까지 흔하게 봤던 거의 대부분의 것들, 수능에 그동안 주구장창 반복돼 출제되었던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다 전기가사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얘들은 관념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뭐 자연 속에서 신선되고 싶다, 아니면은 임금에 대한 충,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근데 후기가사는 조금 달라요. 후기가사는 실제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가사와 후기가사가 표현이나 혹은 형식 측면에서 다른 점이 많이 있는데, 박일로 선생의 글이 요것과 요것의 교량점 정도의 위치에 있는 글이거든요. 그래서 전기 가사에서 흔하게 보였던 어떤 가치관도 포함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후기 가사가 보여주는 어떤 가치관도 포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의 글을 눈여겨서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정철의 글 같은 경우에는, 간동별곡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 제 기억으로 아마 한 3번 나온 것 같아요. 간동, 삼위, 송미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 사용 때문에 굉장히 높이 평가받는 글이고요. 박일로도 정철 못지않게 훌륭하게 작품을 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고사 같은 것들이 많고, 작품에 정철의 글에 비해서는 한자 같은 것들이 매우 많아서 아마 조금 좀 저평가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오래지 않아서 올해든 내년이든 언제든 빠른 시간 내에 박일로의 가사가 반드시 한번 수능에 출제가 될 거고요. 올해는 지금까지 나온 것들 중에서는 선상탄, 얘를 좀 눈여겨서 봐두셔야 될 겁니다. 선생님이 설명 이렇게 할 겁니다. 단락별로 찢을 거예요. 한 단락 찢어서, 물론 고전을 공부할 때, 특히나 긴 고전을 공부할 때 전체 맥락에서 이게 어떤 글인 걸 아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공부할 단계에서는 단락을 나누셔야 돼요. 요 단락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었고, 요 단락은 어떤 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요 단락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고,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단락별로 공부해 두시는 게 조금 좀 학습하시기가 편할 것 같아서 저도 설명을 그런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을 겁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학원에서도 특강 같은 거 깔 때, 특히나 잘 모르는 애들, 고1, 고2 이런 친구들한테 고전 문학 이렇게 하면 애들 뭐 되게 대단한 거 있는 줄 알고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하죠. 학원에서 팔아먹기 제일 좋은 과목이 고전 문학 파트예요. 그러나 실제로 수능에 출제가 되는 걸 보면 과연 우리가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해서 고전 문학을 공부해야 될까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뭐가 나오든지 간에 물어보는 건 일단 기본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해석을 적합하게 하셔야 돼요. 어떤 친구들은 두루뭉술하게 가죠. 이런 느낌이겠지, 이런 맥락일 거야, 그렇게 해서는 문제 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적합하게,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게 일단 첫 번째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낼 문제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눈에 띄는 표현 방식이 있으면 좀 봐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하자의 정서가 제일 중요해요. 나머지는 어차피 보기를 주고 외적 증거에 따른 감상을 하는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 별로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 공부하는 걸 보면 뭐에 매달리냐 하면 요게 뭘 비유하고요, 요거의 상징은 뭐고요, 내신은 모르겠습니다만 수능은 그딴 거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이상한 방향으로 하지 마시고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시잖아요. 고전이든 현대든 간에 우리가 지금 보는 게 시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은 현대시와는 다르게 고문으로 적혀 있으니까 해석에 신경을 쓰세요.
두 번째는 화자의 정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 신경 쓰시고 눈에 띄는 표현 방식이 있나 그 세 가지에 주목하시면 어렵지 않게 해결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 중에 박일로가 부산 지방의 통주사, 지금으로 쉽게 얘기하면 해군 사령관 비슷한 겁니다. 통주사로 발령을 받았어요. 지금은 우리가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으니까 가장 전방이라고 하면 강원도 지방이겠습니다만 이때는 외적과 싸우던 때였으니까 가장 전방이라고 하면 부산지방이겠죠. 그래서 최전선 부산지방의 해군 사령관으로 발령받고 나서 그때 자신의 마음을 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안 읽어봐도 뭔 내용인지 알겠어요. 쪽발이 때문에 고생 돼지게 하고 있는 나쁜 새끼들, 적개심. 외적에 대한 적개심.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임금이 나한테 맡겼으니까 내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봐야지. 어떤 무인으로서의 다짐, 기계. 뭐 이런 것들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단 그러면 첫 번째 단락부터 볼 텐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늙고 병든 몸을 주사로 보내실세. 주사가 지금 말씀드린 통주사, 이분이 맡은 직책입니다. 해군 사령관이고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늙고 병든 몸을 나를 해군 통주사로 보내실세. 을사삼하의 시간적인 배경이에요. 을사년 여름이라는 뜻입니다. 을사삼하의 진동영에 내려오니 누가? 내가 그제? 진동영 어딘데? 부산이요. 가장 최전방인 부산지방에 내려오니 감방중지에, 한자 되지게 많죠. 중요한 요충지라는 뜻이에요.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 자, 중요한 요충지에 병이 있다고 앉아 있을 수 있겠느냐. 자, 보세요. 첫 번째 부분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앉아 있을 수 있으랴라고 지금 서리법 쓰고 있죠. 그죠? 서리법을 쓰고 있으면서 내가 비록 병이 있고 늙은 몸이지만 이렇게 중요한 곳에 왔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어떤 무인으로서의 기계 같은 것을 보여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우 의지적인 인물인 것 같은 느낌도 들죠. 그죠? 자, 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검 긴 칼을 비스듬히 차고 병선 싸움배에 구태어 올라서 여기 진목하야 눈에 힘을 준다는 뜻입니다. 눈에 힘을 주고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자, 눈에 힘을 주고 대마도를 바라보니,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옵니다. 바람을 따라 있는 황운이니까 누런 구름이겠죠. 바람을 따라 있는 누런 구름은 원근 가깝고 먼 곳에 쌓여 있고 아득한 창파, 파도는 하늘과 한비시구나 라고 말했어요. 자, 싸움배 위에 올라가서 눈에 힘을 주고 대마도를 바라봤더니 뭐가 보였냐면요. 창파는 파도니까 뭐 당연한 것 같아요. 황운이 문제예요. 황운, 누런 구름이 있다고? 자, 바다에 누런 구름이 있다. 선생님이 처음 시작할 때 비유 상징 별로 안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말을 금방 바꿔야 되겠네요. 주대없게. 요거 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반드시 보셔야 돼요. 이걸 전체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비유와 상징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고전에서 누런 구름 그러면 거의 대부분 다 뭐냐면 익은 곡식이에요. 들판에 뭐 누런 구름이 펼쳐져 있네. 그럼 가을에 익은 곡식을 비유하는 어떤 그냥 일반적인 상징인데요. 여기서는 지금 보면 대마도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바다 위에 있는 누런 구름이니까 곡식일 리는 절대로 없지. 익은 곡식일 리가 없어요. 얘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해석을 할 때 보통은 아직도 전쟁의 기운, 전쟁의 기운이라고 하고요. 줄여서 말하면 전운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표현해볼까요? 전쟁의 긴장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배 위에 올라가서 눈에 힘을 주고 자 대마도를 바라봤더니 외적과 우리나라 사이에 전쟁의 긴장감이 팽팽하구나. 전쟁의 분위기를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앞에 서사단락까지 별로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일단 선생님 해석 한번 더 해보고요. 다음 단락으로 지나갑니다. 늙고 병든 몸을 주사로 보내실세 을사년 여름에 부산에 내려오니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에서 병이 있다고 앉아 있을 수 있겠느냐. 긴 칼을 비스듬히 차고 싸움배에 구태여 올라가서 눈에 힘을 주고 대마도를 굽어 보니 바람을 따라 있는 누런 구름은 가깝고 먼 곳에 쌓여 있고 아득한 파도는 긴 하늘과 한비시구나. 자, 해석 다 됐습니다. 다음 단락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 단락부터는 이제 해석을 좀 주의해서 차근차근 보셔야 되는데요.
자, 선상을 배하며, 자, 배 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고금, 지난 일이죠. 자, 지난 옛날과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옛날과 지금을 사억 깊이 생각하고, 어리석고 미친 해포에 헌원시를 애달아 한다, 한탄한다의 뜻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 어리석고 미친 해포라고 그랬죠, 그죠? 자기 자신이 지금부터 해야 될 말을 어리석고 미쳤다라고 했어요. 자, 어떤 지금부터 내가 어떤 생각을 얘기할 거야. 얘기할 건데 내가 지금부터 할 이 생각은 내가 생각해도 어리석은 거 알아. 그 다음에 이건 미친 생각이야. 말도 안 되는 생각이야.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 뒷얘기 읽을 텐데요. 우리가 읽어도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왜 이 얘기 했냐는 거지. 이제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왜 했냐 하면 내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건데 왜 굳이 이런 얘기까지 하느냐. 답답함 때문에 그런 걸 거예요. 현재 외적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이 없네? 그러니까 마음은 답답해.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어리석고 미친 생각 중에 첫 번째를 누구를 말하냐면 헌원시를 얘기합니다. 중국의 황제라고 하죠. 그죠? 옛날 아주 중국의 황제인데 자, 이제 이분을 왜 한탄하는지를 볼 겁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조금 낯설게 하기의 표현 방식이에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헌원시는 성군이야. 옛날 요순 시대에 아주 뭐랄까 완전 평화스러운 시대에 태평성대를 이뤘던 성군인데 지금 바길로 이분은 이 글에서 한탄한다라고 말하죠. 애달아 한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참신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왜 그런지 조금 더 읽어볼게요. 대양이 망망하여 큰 바다가 망망하여서 천지에 둘러싸여 있으니 진실로 배가 아니면 파도치는 만리 밖에 어느 사이는 오랑캐입니다. 여기서는 외적을 말하는 거겠죠. 어느 오랑캐가 엿볼 수 있었겠는가. 무슨 일 하려고 배 못기 뜻이 배 만들기라는 뜻입니다. 뭘 하려고 배 만들기를 시작했는가. 그러면 헌원시를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배 못기 때문이죠. 쓸데없이 배를 만들어서 오랑캐놈들이 배가 없었으면 지들 섬나라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을 텐데 쓸데없이 배를 만드는 바람에 오랑캐놈들이 우리를 침범하게 됐어. 그래서 일단 제일 첫 번째 비판하는 사람이,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한탄하는 사람이 지금 보는 헌원시가 되는 겁니다. 자, 마저 보죠. 무슨 일 하려고 배 만들기를 시작했는가? 만세천추의 오랜 세월에라는 뜻이에요. 오랜 세월에 만민원 모든 사람 빼먹었네요. 자, 오랜 세월에 끝없는 폐가 되어서 보천지하는 온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온 세상에 만민원 모든 사람들의 원망을 키우고 있구나. 저기까지가 헌원시에 대한 어리석고 미친 생각 중에 첫 번째, 배를 만든 헌원시에 대한 한탄이 나오는 겁니다. 자, 선생님 다시 한번 빨리 읽어보고요. 다음 단락 가볼게요. 자, 선상에 배하면서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선상을 배하면서 지난 일과 지금을 깊이 생각해보고 어리석고 미친 생각에 헌원시를 애달아 하노라. 큰 바다가 망망해서 천지에 둘러싸여 있으니 진실로 배가 아니라면 풍파 만리밖에 어느 오랑캐가 엿볼 수 있었겠는가? 무슨 일 하려고 배 만들기를 시작했는가? 오랜 세월 동안 끝없는 폐가 되어서 온 세상에 모든 사람들의 원망을 키우고 있구나. 자, 첫 번째 이제 헌원시에 대한 비판. 자, 다음 갑니다. 어즈버 이런 감탄사예요. 깨달았으니 진시황의 탓이로구나. 자, 이제 헌원시 다음에 두 번째 한탄하는 사람이 진시황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그 진시황이에요. 불로초 진시황. 자, 왜 그런지 확인해 볼게요. 깨달았으니 진시황의 탓이로구나. 배가 비록 있다고 하나 왜를 아니 삼기다 만들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아까 헌원시는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한탄을 당한 거고요. 지금 보는 요거 이 사람은 왜를 만든 거예요. 이게 그 옛날 얘기를 보면 원래 왜 일본에 사람이 아무도 안 살았는데 그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어. 그놈들이 안 돌아가고 거기 남아서 지금 외적이 됐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쓴 바길로는 왜를 만든, 일본을 만든
외놈들을 만든 진시황을 탓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아, 깨달았으니 진시황의 탓이로구나. 배가 비록 있다고 한들 외를 아니 만들었다면 일본 대마도로부터 빈배가 절로 나왔겠는가? 누구의 말을 듣고 동남 동녀 어린 남녀를 그대도록 데려다가 바다 가온 모든 섬에 난당적 깨치기 힘든 적, 이런 거니까 해적이에요. 해적. 바다 가운데 깨치기 힘든 적을 만들어두고 통분한 치욕이, 분한 치욕이 화화는 중국입니다. 중국에까지 미치고 있구나. 자, 진시황 네가 만든 외적, 그놈들이 만든 어떤 폐해가 우리 조선뿐 아니라 화화 중국에까지 미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장생불사약, 오래 살고 죽지 않는 약을 얼마나 얻어서 만리장성 높이 쌓고 몇만 년을 살았단 말인가. 남들처럼 죽어갔으니 유익한 줄도 모르겠다. 다소 비아냥거린 어투죠, 그죠? 쓸데없이 오래 살지도 못했으면서 괜히 헛짓하는 바람에 우리만 고생하고 있다라고 지금 두 번째 진시황을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 깨달았으니 진시황의 탓이로구나. 배가 비록 있다고 하나 외를 아니 만들었다면 일본 대마도로부터 빈 배가 절로 나왔겠는가? 누구 말을 믿어듣고 어린 남녀들을 그대도록 데려다가 바다가 온 모든 섬에 깨치기 힘든 적을 만들어두고 분한 치욕이 중국에까지 미치고 있구나. 장생불사약을 얼마나 얻어서 만리장성 높이 쌓고 몇만 년을 살았단 말인가. 남들처럼 죽어갔으니 유익한 줄도 모르겠다. 자, 이제 진시황에 대한 한탄 혹은 비판이 나왔고요. 자, 세 번째 갑니다. 아, 생각해보니 서불 등이 심했구나. 자, 서불. 세 번째는요, 서불. 요 사람은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진시황한테 불로초가 있다고 꼬드겨서 일본 우리나라 이쪽으로 배를 타고 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진시황은 얘를 보낸 거고, 이놈이 꼬드기는 바람에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보냈으니까 서불 요놈이 괘씸하다라고 하는데요. 단순하게 꼬드겼기 때문에 괘씸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읽어보면 서불이 진시황한테 많은 재물을 받고 불로초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왔단 말이에요. 왔더니 없어. 그럼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데? 갈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겁먹어서 서불이 안 돌아갑니다. 안 돌아가고 일본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일본 외적들의 시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 번째로 서불을 비판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아, 생각해보니 서불 등이 심했구나. 인신이 되어서 신하가 되어서 망명을 해서야 되겠는가? 자, 네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외나라에 망명을 해서야 된단 말인가? 신선을 못 받거든. 자, 신선 다른 말로 의역을 해볼게요. 불로초를 구하지 못했거든, 이런 뜻이에요. 신선을 못 받거든 쉽게나 돌아왔으면 주사의 걱정은 전혀 없게 생겼을 텐데. 주사 누구예요? 화자 자신이죠. 박일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통주사잖아, 그지? 나의 이런 걱정은 전혀 없게 생겼을 텐데. 그래서 여기까지가 셋을 비판했어요, 그죠? 자, 왜 비판했는지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비판이 이 사람 스스로도 말도 안 되는 거 알아. 자기 고백했잖아요. 어리석고 미친 생각이라고. 왜 그러면 이렇게 어리석고 미친 생각을 굳이 말했느냐? 마음속에 답답함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요단락은 정리하시면 되고요. 두 줄 더 남았습니다. 자, 맞아봅시다. 두어라, 기왕불구다. 다 지나간 일이다. 기왕불구다. 일러서 무엇 하겠느냐? 말해서 무엇 하겠느냐? 속절없이 옳고 그름, 시비 옳고 그름을 다 후리쳐 던져두자. 자, 이제 한 단락이 끝났어요. 자, 다음 단락으로 갑니다. 글이 길어 보이는데요, 잘라서 보시면 사실 별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보죠. 잠사각오하니 깊이 생각해보니 내 뜻도 고집이구나. 자, 내 뜻이 뭐예요? 누구야? 아까 제가 누구였나요? 금방 반대 잊어먹었네요. 배를 만드는 황제가 있었죠, 그죠? 그 배를 만드는 황제를 비판한 거, 진시황을 비판한 거, 서불을 비판한 거, 그는 내 뜻도 다 고집이라고, 잘못된 생각이었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래 생각해보니 내 뜻도 고집이구나. 황제 작주건은 헌원 씨죠, 그죠? 헌원 기억났네요. 자, 헌원 씨가 중국의 황제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황제는 작주거가 배를 만든 거죠. 배를 만드는 황제는 아까 봤었던
그 헌원씨를 말하는 겁니다. 황제가 배를 만든 것은 웬 줄, 잘못된 줄 모르겠다. 장안이가 강동에서 가을바람을 만난들, 여러분 그 아마 EBS 보시면 올해 장안이가 누군지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뭐 배를 타고 다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라는 사람인데요. 아마 그 문맥을 보면 고향에 돌아가서 자연을 즐기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죠. 그래서 다시 읽어볼게요. 장안이가 강동에서 자기 고향에서 추풍 가을바람을 만났다고 한들 편주 작은 배가 아니타면 천정해왈 하늘은 맑고 바다가 넓다고 한들 어느 흥이 절로 나며. 자, 그러면 잠깐 정리해보자. 편주가 배예요. 작은 배가 있어야만 자연 속에서 놀 때 흥이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안이의 고사 하나를 인용을 한 겁니다. 자, 그 부분부터 다시 볼게요. 장안이 강동에서 가을바람을 만난들 작은 배를 곧 아니 타면 하늘이 높고 바다가 넓다고 한들 어떻게 흥이 절로 날 것이며 삼공도 아니 바꿀 제1강산자. 삼공은 높은 벼슬입니다. 긍정 부정? 부정이죠, 부정. 삼공도 이거 하고도 바꾸지 않을 제1강산은 자연이겠지, 그지? 그래서 대조의 방식을 썼네요. 높은 벼슬가도 바꾸지 않을 제1강산에 부평초 같은 어부생애를. 자, 어부생애. 고전에 올해도 어부사시사 있죠, 그죠? 어부는 별거 아니고요. 고전 속에 나오는 어부는 전부 다 뭐냐면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삼공도 아니 바꿀, 자, 높은 벼슬가도 바꾸지 아니할 이런 제1강산에서 부평초 같은 어부생애를 이렵주가 아니면, 이렵주는 작은 배입니다. 편주랑 같은 거예요. 작은 배가 아니면 어떻게 붙여 다니겠는가. 그러니까 배라고 하는 놈은 자연 속에서의 흥과 풍류를 즐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황제가 배를 만든 것은 생각해보니까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해하셨죠? 자, 다시 한번 요 단락만 읽어보고 다음 단락 갑니다. 깊이 생각해보니 내 뜻도 고집이구나. 황제가, 헌원씨가 작주거 배와 수레입니다. 배와 수레, 정확히 말하면 배와 수레를 만든 것이 잘못된 줄 모르겠다. 장안이가 강동에서 가을바람을 만났다고 한들 작은 배를 곧 아니 탔다면 하늘이 높고 바다가 넓다고 한들 어느 흥이 절로 났겠으며 높은 벼슬가도 바꾸지 않을 제1강산 가장 좋은 자연의 부평초 같은 어부생애를 작은 배가 아니면 어떻게 붙여 다닐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배를 만든 황제를 원망했던 자신을 다시 한번 반성하고요. 뭐 굳이 반성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생각을 바꿔서 배를 만든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배는 자연 속에서 흥을 느끼고 풍류를 즐기는 수단이 되니까 나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아까 이야기를 뒤집어서 새로운 생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보건대. 자, 어떤 일? 자연 속에서 배가 있어야 흥을 느낄 수가 있고 배가 있어야 풍류를 즐길 수가 있어. 이런 일을 보건대 배 만든 제도야 기묘한 듯 하다마는 어찌하여 우리 물은 나는 듯한 판옥선을 밤낮으로 비스듬히 타고. 자, 판옥선은 배는 배인데 싸움 배죠, 그죠? 아까 우리가 봤었던 장안 강동의 편주, 장안이가 강동에 타던 편주, 그 다음에 어부가 타던 이렵주. 얘들은 전부 다 뭐가 있냐면 풍류가 있고 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판옥선 똑같은 배예요. 똑같은 배인데 얘는 뭐냐면 싸움 배라고. 그래서 원래 배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자연 속의 풍류를 즐기는데 왜 우리의 배에는 이런 흥이 없냐. 우리의 현실을 한탄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런 일을 보건대 배를 만든 제도야 기묘한 듯 하지만 어찌하여 우리 물은 나는 듯한 판옥선을 밤낮으로 비스듬히 타고 임풍영월하되 바람과 달과 함께 노는 것이니까 자연을 즐기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자연을 즐기되 흥이 전혀 없는 것인가. 그러니까 얘들은 흥이 있었어. 근데 우리는 흥이 없어. 자, 중국의 고사 속에 나오는 배는 흥과 풍류의 배야. 그런데 우리의 배는 똑같은 배인데 아무런 흥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조의 방식을 쓰고 있죠. 자, 좀 더 갑니다. 석일 주중에는, 자, 석일은 지난날입니다. 과거. 이때 얘기겠죠. 석일.
지난날 배 가운데에는 배반 술과 안주예요. 술과 안주가 넘쳐난다, 낭자하다 이런 뜻이니까 술과 안주가 넘쳐나는 것은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난날 배 위에는 이렇게 풍류를 즐기던 술과 안주가 넘쳐났는데 금일 오늘날이겠죠, 그죠? 오늘날 배 위에는 대검장창 긴 칼과 긴 창밖에 없구나. 자, 대꾸법도 쓰였고요. 대비의 방식도 쓰였죠. 그래서 이 부분은 중국과 우리 옛날과 지금을 서로 대조해서 오늘날 우리의 현실, 똑같은 배를 타고 있는데 아무런 흥도 느낄 수가 없고 풍류를 즐길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을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맞아 볼게요. 한 가지 배지만, 똑같은 배지만 가진 바가 서로 다르니, 얘는 흥이 있고 우리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가진 바가 서로 다르니 기간 우락이, 자, 그동안에 즐거움과 걱정이 서로 같지 못하구나. 얘들은 우가 있어요. 얘들은 락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고 우리는 우밖에 없죠. 그래서 똑같은 배인데 왜 우린 이렇게 같지 못한가? 현실을 한탄하고 있는 부분이 한 파트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죠. 자, 이제 이야기를 머릿속으로 한번 만들어 보셔야 돼요. 제일 처음에는 대마도를 바라보는 배 위에 올라가서 눈에 힘을 주고 대마도를 바라보면서 뭔가 무인으로서의 기계를 다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답답한 마음 때문에 세 사람을 원망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생각을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배를 만든 게 나쁜 건 아니야. 근데 중국의 배, 옛날의 배에는 흥이 넘쳐났는데 왜 오늘날 우리나라의 배에는 이런 흥이 없는 거냐. 현실을 개탄하고 한탄하는 것까지 우리가 본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단락으로 건너가죠. 때때로, 시시로, 때때로 머리를 들어서 북진을 바라봐. 북진, 북극성이거든요. 여기서는 임금을 상징하는 겁니다. 때때로 머리를 들어서 북극을 바라보며 임금이 있는 곳 혹은 임금이 있는 곳을 바라보며 상시 항상 노루 늙은이의 눈물을 천일방 하늘 한 구석에 떨어뜨립니다. 한자 되지게 많죠, 그죠? 다시 읽어볼게요. 때때로 머리를 들어 북극성을 바라보며 항상 흘리는 늙은이의 눈물을 하늘 한 구석에 떨어뜨린다. 자, 여기서 노루, 눈물이죠, 그죠? 자, 어떤 감정을 담고 흘리는 눈물이냐면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지금 혼자서 임금은 서울에 있고요. 자기는 부산에 와 있으니까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 연분지정이라고 하죠. 그런 마음 때문에 흘리는 눈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라 꼴이 모양이니까 나라를 걱정하며 흘리는 눈물, 우국지정 때문에 흘리는 눈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상시 흘리는 늙은이의 눈물을 하늘 한 구석에 떨어뜨립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오 동방, 우리 동방, 조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조선의 문물이 한나라 당나라에 지겠냐마는, 자, 이 글을 보면요. 박일선 선생님 글을 보면 조선의 문물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가 중국보다 못해. 중국은 형님 나라고 우리는 쓰레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금 이거 보시면 우리나라의 문물이 중국이 찬란했던 한나라, 당나라와 비교해도 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조선의 문물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나온 김에 얘기하죠. 반면에 지금 이제 적국이 되어 있는 외적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비하해서 이야기를 해요.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한다고요. 좀 이따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외적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지새끼, 개새끼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니까 외적에 대해서는 비하를 하고 있고 우리의 문물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오동방, 우리 조선의 문물이 한나라 당나라에 지겠냐마는 나라의 운이 불행하여, 자, 임진왜란때 외적한테 진 것이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의 운수가 별로 좋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운이 불행해서 해추, 흉모, 자, 바다 가운데 있는 흉악한 적 이런 것이니까 아마도 외적이겠죠. 해추, 흉모에 만고수, 오랜 세월 동안 치욕을 안고 있어 100분의 1가지도 못 씻어 버렸거든. 이 몸이 무상한 신하, 자, 무상, 변변치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능력이 없다. 자, 내가 변변치 못한 신하가 되어서 100분의 1가지도
100분의 한 가지도 씻어버리지 못했는데, 내가 하나 빼먹었네요. 그죠? 100분의 한 가지도 이런 원한을 씻어버리지 못했는데, 이 몸이 변변치 못한 신화가 되어 있다가 궁달의 길이 달라. 임금과 신하의 길을 궁달의 길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는 지금 부산에 와 있고 임금은 서울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금과 신하의 길이 달라 못 모시고 늙어가지만 우국단심이야. 나라를 걱정하는 충성스러운 마음이죠. 우국단심이야. 어느 사이에 잊었던 적이 있었단 말인가? 잊은 적이 없다의 뜻이죠. 그죠? 그래서 요 단락에서는 비록 지금 내가 임금 곁을 떠나와서 혼자 이렇게 나라를 지키고 있지만 임금 곁을 떠나온 어떤 순간에도 임금과 나라를 잊은 적이 한 번도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무인으로서의 어떤 충성의 다짐 같은 부분이에요. 자, 일단 한자가 대지게 많아서 아마 조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 좀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요. 한번 해놓고 나면 사실 별거 아닙니다. 자, 요 단락 선생님 다시 한번 읽어보고요. 다음 단락으로 갈게요. 자, 때때로 머리를 들어서 북극성을 바라보며 항상 흘리는 늙은이의 눈물을 하늘 한 구석에 떨어뜨립니다. 우리 조선의 문물이 한나라 당나라에 지겠습니까마는 나라의 운수가 불행해서 바다 가운데 추악한 무리에게 오랜 세월 동안 치욕을 안고 있어 100분의 한 가지도 못 씻어 버렸는데 이 몸이 변변치 못한 신하가 되어 있어 임금과 신하의 길이 달라 못 모시고 늙어가지만 나라를 걱정하고 충성하는 마음을 어느 한 번이라도 잊은 적이 있었단 말인가? 됐죠? 자, 이제 다음 단락으로 갑니다. 강계 겨운 장기는, 자, 분한 마음에 겨운 장한 기운, 이런 뜻이에요. 자, 분한 마음에 겨운 장한 기운은 노당 익장 늙을수록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외적에 대한 어떤 분한 마음, 외적에 대한 적개심, 이런 것들은 늙을수록 좀 강해진다마는 마음은 그런데 조그마한 이 몸이 병중에 들어있으니 설분신원 분한 마음을 씻는 것이 어려울 듯 하다만, 자, 요 단락은 뭐를 잘 보시냐면요, 화자의 정서나 태도 변화를 잘 보셔야 돼요. 일단 이렇게 말했죠. 내 마음속에 있는 분한 마음은 늙을수록 더해가, 자, 적개심이 있어. 마음속에 적개심이 있고 반드시 내가 복수하고 말 거야. 복수심, 나 다 죽여버려야지. 있겠죠, 그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병중에 있어. 늙고 병중에 있으니까 분한 마음을 씻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마음에 대해서, 마음은 이런데 내가 할 수 있을까? 회의감이죠. 의심하는 거. 회의감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단락 보세요. 중국의 삼국지 등에 나오는 이야기 고사들이 인용이 되어 있는데요. 고3 수업이 아니라 고1 수업이어서 요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설명하면 굉장히 재밌을 텐데, 우리 지금 그런 거 알 필요도 없고, 그럴 여유도 없죠. 그죠? 그냥 중국의 고사를 이용하고 있다 정도 아시면 되고, 자, 해석을 해볼게요. 자, 그러나, 내가 이렇게 못할 것 같아. 그러나, 죽은 제갈 공명도 살아있는 중다리를 멀리 쫓았고, 발이 없는 손빈도 방연이를 잡았는데 하물며 나는 손과 발이 갖춰져 있고 명맥, 목숨이 이어져 있으니 서절구투, 지새끼와 개와 같은 무리예요. 외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외적들을 조금이나마 두려워할 것인가? 자, 보세요. 회의감을 가지고 있다가 중국의 고사, 제갈 공명하고요, 손빈 고사를 떠올렸어요. 그러면서 다시 의지를 다짐하고 있는 거죠. 태도가 살짝 바뀌는 부분이니까 좀 눈여겨서 봐두셔야 됩니다. 자, 비선 나는 듯한 배에 달려들어서 선봉을 거치면, 제일 앞자리에서 싸우는 걸 선봉이라고 하죠. 선봉을 거치면 9, 10월달 서리바람에 낙엽같이 헤쳐내겠다. 내가 싸움에 나가서 제일 선봉에 서가지고 외적의 배들을 낙엽처럼 전부 다 무찔러 버리겠다, 의지를 다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글 전체 여러 부분에서 무인으로서의 강한 기계 같은 것들이 느껴져요. 나중에 공부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똑같은 사람이 쓴 건데 누항사에서는 이런 모습이 별로 없죠.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선상탄에서는 이분의 지금 이 글을 쓸 당시의 신분 자체가 해군 통주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글 곳곳에 외적에 대한 적개심, 그 다음에 무인으로서의 강한 기계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 이 부분도 그러한 단락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7종 7금 7번 잡고 7번 놓아주는 것을 우리라고 못하겠는가? 역시 중국의 고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 단락은 뭐 해석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의심하고 있다가 중국의 고사를 떠올리면서 다시 마음을 잡고 의지적 모습으로 바뀌는 부분이라서 하자의 태도 변화를 좀 눈여겨서 봐둬야 될 부분입니다. 자, 다음으로 가죠. 준피도이더라 꾸물거리면 오랑캐더라 이런 뜻이에요. 역시 이것도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꾸물거리며 사는 오랑캐더라 외적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준피도이더라 쉽게 항복하여라. 자, 이제 이야기가 조금 달라져요. 결사에 가면 지금까지는 한 놈도 살려두지 않을 것처럼 싹 다 씨를 말릴 것처럼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부터 얘기가 달라집니다. 빨리 항복하면 내가 너희 다 죽여버릴 텐데 항복하면 살려줄게. 회유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준피도이들아 꾸물거리며 사는 오랑캐 놈들아 쉽게 항복해라. 항자 불살이니 항복한 놈들은 죽이지 않을 것이니 너를 구태여 섬멸하겠느냐 씨를 말리겠느냐. 오왕의 성덕이자 나오자죠. 우리 왕의 성스러운 덕이 욕병생 함께 살고자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항복을 권유하는 겁니다. 이제 그만 싸우고 항복해. 항복을 권유하는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 회유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오왕의 성덕이 우리 왕의 성덕이 함께 살고자 하시느니라. 태평천하에 요순의 군민이 되어서, 자, 요순도 마찬가지로 태평천하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태평천하에 요순의 백성이 되어서 1월 광하는 조부조하였거든. 또 한자죠, 그죠? 1월 광하에 잠깐 합시다. 여기 어떤 문맥인지. 1월은 해와 달이죠. 이건 임금이에요. 임금이고, 광화라고 하는 것은 밝은 빛이니까 보통은 임금이 세상에 비추는 빛은 임금의 은혜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자, 밝은 태양과 달의 빛이 아침 조자죠. 아침이에요. 자, 그 다음 뭐가 와야 되나? 밤이 와야지. 밤이 안 와. 엔드란 뜻이에요. 그리고 아침, 그리고 다시 또 아침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해가 지지 않는 거죠. 임금의 은혜가 계속 아침이야. 해가 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요 말도 태평성대를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계속 지금 요순도 마찬가지고요. 태평성대 마찬가지고 1월강하는 조부조 마찬가지고 이 한두 개 더 있어요. 전부 다 태평천하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하겠습니다. 태평천하에 요순의 군민이 되어서 1월 강하는 조부조하였거든. 자, 이제 임금의 은혜가 끝이 없어 태평천하가 되었거든. 전선 타던 우리 몸도 싸움배를 타던 우리들도 주에 창만하고 자 고깃배에서 저녁을 즐기고 추월 춘풍 높이 베고 가을 딸과 봄 바람의 베개를 높이 베고 또 이렇게 해볼게요. 자연을 즐기면서 이런 뜻이에요. 자연을 즐기면서 성대, 태평성대, 해불양파는요 바다에 파도가 치지 않는 겁니다. 똑같이 태평성대예요. 그래서 태평성대, 해불양파를 다시 보려 하노라. 함께 태평성대를 빨리 항복해서 함께 태평성대를 누리자고 권유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가사에 비해서 결국 쉽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한자가 워낙에 많아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선생님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제 가능성이 매우 큰 작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힘들지만 공부해 두시면 그만큼의 보람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수고 많았습니다.